네, 2부 순서 민영삼의 잘잘 못못, 민영삼의 잘못 무슨 뜻인가요? 잘못은 아니고요. 네. 그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패널의 기본 자세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삼의 잘잘 못못 이렇게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을? 네, 저는 뭐 인정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좀 네. 이 잘잘 못못하면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아 뭐가? 난 한번 찍으면 성격이 그냥 잘못한 것만 보여. 그냥 죽으라고 왜 좋은 게 안 보이세요? 다 헤쳐가지고 그래갖고 좀 밉상을 하면 아. 그렇게 되는데 선생님 조심하세요. 요즘 저한테 누구 네. 하나 딱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까요? 저기 요즘 얼마 전에 되신 분. 아 여기 나왔다가. 아니요, 저 얼마 전에 되신 분. 아 이상하게 나는 잘잘 못못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못못만 돼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못못만 보여. 아, 막. 하는 것마다 다 못못하게 보여. 잘잘이 없어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황장수의 못못, 우리 민영삼 원장님은 잘잘 못못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원장님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오늘 방송 첫 출연이셔가지고. 사람이 좀 굶어야 성실해진다. 네, 이렇게 정말 너무 성실하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5장이나 원장님 이제 하나씩 해주시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황 소장께서도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처음 직접 사실은 예. 그 세계 최대의 조사 회사는 AC 닐슨이라는 회사입니다. 갤럽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갤럽은요 순위로 따지면 한 30위 정도권이에요. 그래서 AC 닐슨이라는 회사는 소매점 지표 조사, 시청률 조사, 그다음에 마케팅 리서치 조사에서 어마어마한 그 원래 규모의 상업 회사인데 쪽에 조사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비즈니스 쪽에. 그렇죠. 그 AC 닐슨 조사의 시청률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레인맨. 레인맨에서 탕 크루즈 이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동생이 그 시간에 꼭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면은 네.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그 노크를 해가지고 텔레비전 보게 해달라 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AC 닐슨에서 나온 조사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시청률 조사에 있어서는 신뢰를 갖는 건데 그 AC 닐슨 한국 지사에 네. 제가 87년, 88년에 근무를 했었죠. 그러면 보좌관을 하다가 나간 겁니까? 보좌관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좀 리서치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정대철 그 대표께서 네. 다시 저를 불러서 제가 밖에 한 2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장덕진 장관이 하셨던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서 밥 벌어먹고 살았죠. 지금 그 여론조사 했던 걸로 방송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그 우리 패널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윤희용 소장이라든지 배종찬 본부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후배들이 하고 있는데 이택수도 네, 하고 있는데 리얼미터죠. 네, 그 후배들은 알죠. 제가 조사 전문가라는 걸 알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에서 늘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끔 말씀드린 게 하나가 전국 조사의 1000명 조사는 지역별로는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전체 추이를 봐야지. 왜냐하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전체 샘플 중에서 대구 경북 한 100여 명, 광주 전남 100여 명 해서 100명이 어떻게 대구 경북의 여론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 예, 라는 측면에 조심해야 되는데 편의상 언론기관에서 조사하고 나면은 대구에서 자유한국당 몇 프로, 뭐 부산 전라도에서 뭐 민주당 몇 프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는 전체적으로 발표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계적으로 분석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SNS에 오늘 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사가 한 그 700명 넘게 그 대구 지역만 조사를 했는 모양이에요. 조사를 했더니 대구 경북에서 정당 지지율이 그 자유한국당이 뭐 42%, 그 다음이 민주당이 한 20%, 그 다음에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런 순서로 지금 나왔다고 하면서 한국당이 42%. 예, 그 기존의 많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분노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좀 냉정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는 데서 좀 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문재인 그 정부의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이 그 85% 수준을 해서 70대 후반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99%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72에서 호남 지역에서 99%고요. 그런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는 지지율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모 집단이라고 하는 전체 유권자 국민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1000명으로 뽑힌 샘플 집단이 이 모 집단의 분포와 똑같은 분포를 가져야 돼요. 성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정치 성향별로. 근데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에서 내가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샘플링이 그렇게 완벽하게 현실 분포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안 맞는데 대표적인 예가 성향이 있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었는지 라는 항목이 있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이제 야당에서는 근거 없이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문재인 후보 지지한 사람들만 여론조사 하니까는 80% 90%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으라고 봅니다만은 그 항목을 분명히 넣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서 지난 대선 때 나온 지지율과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비율로 샘플이 구성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보통 보면 이게 그 전체 숫자를 전화를 돌려도 거부가 하도 많으니까 보통 보면 응답 거부율이 뭐 한 90% 가량 되는 그렇죠. 그렇죠. 전화 안 그렇죠. 받잖아요. 응답률이 10%니까 거부율이 90%. 90% 정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샘플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보정을 하잖아요. 돌리다가 1000명을 다 못 채우면 대부분 다 못 채운대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산 자기들이 가산점을 주고 또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마치 1000명을 한 것처럼 보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미국의 대선에서 저는 시종일관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A 타임즈만 계속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힐러리를 이기는 걸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난 한 60년간 그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교수가 미국의 대선의 특별한 구도, 즉 그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선거인단 수로 하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트럼프가 거의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의 거의 95%의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힐러리가 이긴다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샘플링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차가 발생한 거를 그 자신들은 다 눈을 감고 있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여론조사 회사들하고 언론이 반성문을 썼잖아요. 그래 거기는 양심이 있어서 반성문이라도 써요. 그렇게 썼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72%다 오늘은 뭐 74%다 이러는데 자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끓이거나 조심하고 있고 TV 틀면 패널들이 다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중들이 여론조사에서 과연 자신 있게 이 정권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를 밝히느냐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정권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전화를 많이 받고 정권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찬성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라고 따라갈 확률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결론에 맞춰지는 조사 모양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청와대가 자신들이 74%, 2% 노는 지지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대중을 향해서 점점 더 이 뭡니까 대통령의 행동을 이번에 보면 재벌 회장들을 불러가 호프 타임을 가지고 들여서 20분 동안 건배하고 호프를 먹으면서 한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가지고 앉아서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는 방랑식객이라는 임지호 셰프가 만드는 밥을 또 먹는다. 그거 1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80분간을 20분을 이렇게 하고 건배하고 이런 식으로 연극지문을 짜듯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 다 흘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당 대표를 만났을 때도 가로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뭐 우스갯소리를 했고 뭐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정세나 이 편향성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착시 현상이다? 네. 그런데 이거를 잘해서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이제 그
99% 잘한다 이것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 조사장에 그럼 북한이요? 샘플이 잘못돼 99% 잘한다는 그건 그 말이 안 그건 되잖아요. 그 조사가 잘못돼 그런 건 아무리 긍정적으로. 발표를 안 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기저효과. 아니 대통령이 와이셔츠 입고 뭐 커피 손수 따르고 방금 무슨 셰프가 한 거 황 소장이 설명하신 대로 무슨 밥을 먹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원래 하는 거죠. 원래 하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근데 그것을 먹은 무슨 거 아니에요? 최고로 무슨 정책을 잘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을 갖다 얘기하는 그런 친구 아니, 있고 근데- 다시 조사 얘기로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는 네. 또 조사 하나가 샘플의 문제 하나고 또 조사하는 중요한 의제는 말이에요. 황 소장님 중요한 의제는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그렇게 좋게 하면은 사드 찬성은 그때부터 50% 60%인데 왜 그렇게 정부가 그랬습니까? 왜 그걸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를 안 하죠? 원전 중단의 문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다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론 몰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증세 문제도. 그런데 솔직히 일단 말하면 원전부터. 원전이나 정세나 네.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그렇죠. 장단점을 따질 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원전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해서 안전한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다 찬성하죠. 당연히 신재생 찬성하죠. 에너지가 좋죠. 당연히 얼마나 찬성하죠. 한 10배쯤 비싸게 치고 네. 그 다음에 전기 부족하고. 예, 원전을 갖다가 안 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신재생 에너지나 그 다음에 LNG는 석탄보다도 한 너댓 배 비쌉니다. 그러면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60%쯤 가자는 거 아니에요. 현 정권의 지금 전력 방향이. 그러면 비싼 재료 두 개를 가지고 앞으로 전력으로 가고 싼 재료인 원전이나 석탄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당신의 전기료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40%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의 전기료가 30-40% 오를 건데 그래도 이렇게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럼요. 원한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중의 어떤 이 충분한 지식을 주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여론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증세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 아니 그 원전의 문제에 이어서 그다음에 증세 문제는요. 이해 당사자 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그리고 이해 당사자를 빼고 국민 대다수가 본인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서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은요. 85% 89%가 찬성이에요. 부자 증세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맨날 끌려가다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했던 거 저는 네. 칭찬을 했는데 네, 저도. 그걸 언론들은 파퓰리즘 대 파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몰고 가면요. 그 자유한국당이 담배세 내리는 예, 거. 그죠? 상대편은요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 프레임에. 왜냐하면 부자 정세를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재벌이나 초부유층에 대해서 옹호하는 집단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버려두고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그러면 서민 감세를 하겠다. 그렇죠. 너네는 부자 정세를 해라.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좀 쪽팔리지만은 우리가 올리는데 찬성해서 올렸지만 쪽팔리지만은? 4,500원에서 2,500원으로 하겠다는 거. 잘못했다 내린다. 유류세, 네. 기름값, 차 기름값 다 쓰는데 그래요. 사실 이게 간접세가 위험한 게요. 부가세라든지 유류세라든지 담배세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누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가 많은 나라는 약자에게, 저소득층에게, 서민들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담배값이고 이 유류세예요. 네. 오히려 부자가 많이 써요. 왜냐하면 부자는 좋은 차를, 큰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부자들은 네. 기름을 많이 쓰고 서민들은 작게 쓰는데 네. 예? 그런데 부자들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미기 부리면서 네. 이 속에서 이렇게 동등한 요금 체계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금이- 많이 쓰는 사람이 환경을 훨씬 더 오염시키는 유류세의 근본 목적은 환경 오염 방지도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쓰는 사람이 환경을 많이 쓰는데 비율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유류세도 절반으로 하겠다. 네. 예. 담배세도 내리겠다. 담배세도 내리겠다. 그러면은- 2000cc 이하 차는 또 네, 세금 그래서 안 깎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세수 절감이 12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조 2천억. 2천억 저쪽에 부유세는 부자- 3조 8천억 네, 3조 정세고. 8천억. 근데 그
자유한국당이 뭐처럼 이제 네. 그것을 저는 좀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부자 증세에 대해서 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 감세, 서민 감세 정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보는 측면이 있구나.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때는 좀 쪽팔린 행동을 했지만, 거짓말을 했지만은, 이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고 저렇게 서민 감세로 나오는구나 라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또 어쩐 줄 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세금은 감세해 준 건 좋은데 그럼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고, 야당들은 국회에서 잘 따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추경도 박근혜 대통령이 올려갖고 담배값 올려가 8조 이상 거다한 거를 추경으로 한 방에 털어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178조를 가지고 100대 과제를 5년 동안에 달성하겠다는데 매년 3, 4조가 모자라. 네. 세입만 해도 자연 증가분을 넣어도. 네. 그러니까 15조 이상 모자라는 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 부자한테만 받아내면 99.9%는 다 찬성을 치고 박수를 할 거다. 그렇죠. 포물이 쓰면서 그렇게 몰아가면서. 근데 그것만 하느냐. 지금 의료보험을 갖다가 고소득층에 세금보다 더 올린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자본에도 지금 자본이득에도 또 과세를 강화하고, 그 다음 임대업자 과세도 강한다냐. 그러니까 위에 딱 제일 위에 꼭대기부터 세금을 많이 미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좀 있으면 중산층에까지도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가요. 지 앞에 오기 전까지는 박수를 치는데 나중에 지한테도 이제 하면 그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말을 잘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교묘하게 단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요. 다음에 또 올릴 게 월세라든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 세금을 과세를 강화할 거라고 지금 예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안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이 인기 끌라고 100대 과제라고 발표해놓고 그거 들어가는 거를 국민들한테 지금 세금을 전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의 원칙과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세금을 냈을 때 받는 대가, 즉 복지나 사회보장의 혜택,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세금을 받아내는 건 정의롭고 양심적인 과세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정권에서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담, 즉 해줄 수 있는 거, 혜택은 이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내야 될 부담은 이 정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에서 이 정도의 세율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 OECD 국가 중에 비교해 봤을 때 높느냐 낮느냐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혜택도 이만큼 올라가니까 세금도 정부가 조금 더 내자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서는 46%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기업 중에서는 47%가 한 푼도 안 내요. 그렇죠.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절반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부분 안 건들잖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벽 떨어지니까 한 달에 5,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세금을 내고 혜택은 혜택대로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말을 안 하면서 저렇게 가면요. 나중에 국민들이 세금은 몇몇이 내는 거고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국가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이 정권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5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세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정의에 있어서 무슨 검찰 개혁이라든지 돈 안 들어가는 개혁 정책을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포퓰리즘에 빠져가는 무책임한 부분도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금 우리 양 소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그런 증세 문제, 특히 증세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부자 증세로 출발하지만은 결국에 가계세도 모든 걸 포함해서 중산층까지 다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국민들은 모르고 또 야당은 지지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야당이 목소리를 하나도 내지 못하고 마치 정부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세상에요. 이 세금으로 이 민간 기업의 임금을 갖다가 보조해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라 뭐 체크 바캉스라고 이제 휴가 가는 것도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휴가 다 쓰신다면서요? 아니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직장에서 직장이 있는 직장인이 휴가를 가는데 여름에
바캉스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걸 그러니까요. 하려다가 네. 적어도 너무 심한가 좀 보완해서 2018년부터 하겠다고 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래서 네. 제가 다시 이제 그 네. 정리적으로 중간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이런 그 원전의 문제, 증세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할 적에 또 여론몰이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야당은 도대체 우리 세금으로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몇백억씩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야당에는 자유한국당에는 무슨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소에서 바로 이런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서 발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인용할 수 없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국민 여론은 실질적으로 이렇더라 라고 왜 야당이 발표를 하지 않느냐, 우리 세금 쓰면서.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외유 중에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네. 또 야당의 대표가 언론사 사주한테 신문 방송 다 갖다 바치고 족각 구속시키고는 기껏 저 청와대 네, 특보 자리 얻었다 네. 이름도 언급 안 했어요. 네. 말인즉슨 맞잖아요. 그 말을 해놓고는 아니 틀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론이나 정치인은요 이런 어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포괄적인 네. 좀 이런 어떤 이게 허용돼야 네.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한쪽에 개입을 해서 사실상으로 이 정권이 탄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네. 했다라고 보는 국민이 한 절반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언론사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언론사 사주가 자기끼리 집안 싸움 나가 그만둔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 후보를 집에 불러다가 만나고 부부간에 그리고 심지어 만약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그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한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다음에 장관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히고 그 다음에 특보를 하고 특사를 가고 했다면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사과를 해요. 여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1야당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제2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얘기도 해보면은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정말 지난 추경에 있어서 절대 공무원을 증원시키기 위한 80억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국민의당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저는 보고 상당히 이번에 국민의 역할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당이 앞으로 더 존립하고 정말 어떻게 스탠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동여당으로서 갈 것인지, 호남의 눈치를 보면서도 정말 그 중도 개혁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21.4%의 국민을 보면서 중도 개혁 노선으로 정정당당하게 가는 야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앞으로 올 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 국민의당이 존립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거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 약해서 그러지 못하지만은 국민의당도 연구소 있으면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여러 정책 조사를 갖다가 다 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세미나하고 공청회하고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제가 옛날에 작은 6명 있는 국회의원 있는 당에 대표 비서실장을 해봐서 어디 다니죠? 아는데요. 국민중심당에. 네. 근데 당 대표가 네. 둘이었어요. 국회의원 6명 중에 대표가 둘이었어. 6명 중에 2명 사이에 끼어갖고 네. 정말 하루는 이 사람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나중에 그냥 사표 다 받아가지고 내 책상에 넣고 집어 던지고 이 당 문 닫자 하고 나왔는데 진짜요. 네. 농담. 전부 내 책상을 따가지고 사표를 다 찢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당은 또 자기들끼리 몇 달 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정치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정말 웃기는 부분은 뭔가 하면 40명이면요 정당 꾸려가는데 충분한 돈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월급 잘 주고도요 꾸려갈 만큼 맨파워가, 국민의당은 맨파워가 상상해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꾸려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총선 3년 남았어요 앞으로. 네. 그렇다면 지금 한 2년간은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정부가 선을 긋고 그렇죠. 딱 자기들끼리 한번 가보자고 가면요 지지율이 또 언젠가는 올라가는데 그거 뭐 코 끼어가지고 제보 조작했다 별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지금 어제 뭐 이용주 이제 갔다 오고 난 뒤에 끝날 건데 네. 이것도 지난번에 대통령 만났을 때 선거 때 있었던 이런 고만하자니까 그 전에 막 국민의당 조지는 기사가 이유미 뭐 이준선이 매일 판을 치더만은 그 말 딱 하고 난 뒤에 이 뉴스 싹 사라졌잖아요. 요즘 세월호 사라진 것처럼 요즘 신문이나 어디에 세월호 기사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 세월호가 그렇게 매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카메라 갖다 대고 하는데 유인나 들어와요. 세월호 건져다가 지금 수색하고 있는데 요즘 수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뭐 세월호 기사가 다 사라지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한마디로 한 2년은 눈 딱 감고 무조건 간다 생각하고 호남의 기반은 큰 야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문제가 좀 있는지 내가 혹시 코 끼어가지고 또 끌려가지 않을까
바른정당 한번 보세요. 네, 그런 건 황영철이 딱 끌어가지고 네. 황영철이 딱 끌어가 교섭단체 흔들어 버리니까 보좌관 그걸로. 보좌관 때문에 이거는 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네. 그래갖고 또 저당 코 끼어놨지. 네. 자, 자유한국당은 대표가 딱 코가 끼있지. 이런 이거 완전히 옛날에 공안정국을 할 때 뭐 전두환 노태우 때 식으로 지금 정치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면 검찰은 뭡니까? 개혁이 아니라 야 덕구 가서 물어. 안 물으면 어떻게 잡아서 도시단체 쌀만 먹어버릴 거야. 이것밖에 더 돼요? 만주 근데 계장수님 나오셨습니다. 황장수 만주 계장수. 만주 계장수님 나오셨습니다. 하여튼 황장수 소장님의 네. 의견은 의견대로 우리가 아니, 근데 존중하고 원래 원장님 존중하고 이제 국민의당 좀 영입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존중해서 좀 드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 국민의당에 저는 국민의당에 들어간 건 아니고 안 들어가셨어요? 안철수 캠프에만 들어가서 잠시 안철수 기왕에 막 들어가 버리세요. 아니 그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 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른정당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 특히 바른정당이 정말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런 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누가 관심 아, 부자 있나요? 증세 보십시오. 우리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부자를, 돈 많은 사람을 적개시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제약시하는 그런 기본 인식이 저는 깔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부자가 죄입니까?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의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부의 축적 과정이 정당성을 좀 상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부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부의 축적에 있어서 재산 축적 과정에서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콕 집어서 돈 내라 할 적에 이때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 정당이야말로 그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가 무슨 죄냐? 부자가 무슨 악이냐? 유태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적에 부자가 돈이 선이고 바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제대로 가르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목소리를 바른 정당이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먼저 선언이라도 하면서 발언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얘기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정당들이 이거 하나라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한국 수준의 복지나 담세율을 하고 있는 데서 부자들이 지금 외국에 내는 부분하고 한국의 부자들한테 더 정세를 해야 되는 부분.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랑드가 75%까지 올랐다가 정권 망가지 부자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랑스는 국민의 대부분이 50%까지 내요. 기본 50%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자들은 거기에서 25% 더 내라 하다가 정권이 망가진 거라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자들이 프랑스 밖으로 탈출해가 루비통 사장이고 부자들은 돈을 벌면 제라르 득발이 두고 네. 다 도망갔어요. 영화 배우까지. 그러면 한국 수준에서는 지금 담세율이라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세금하고 각종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전체를 다 합쳤어도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45에서 50 사이야. 그러면 한국 수준의 이런 담세율 그리고 한국 수준의 이 복지 혜택에서 프랑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러면 네. 부자들이 어느 정도를 내는 것이 적정한가? 과연 부자들이 적게 내는가 많이 내는가? 또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22%인데 또 재벌들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17%대밖에 안 돼요. 22%지만은 그러면 초대기업의 25%를 내는 게 적정하냐 부적정하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기업이 보통 삼성으로 얘기하던데. 아, 그 116개니까 네. 순이익 2천억 이상이니까.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네. 초대기업은 지금 45%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적 25%죠, 25%. 네. 그거는 그렇게 가더라도 큰 부담, 부담이 자신의 되니까. 순이익에 비하면 네. 부담이 안 되니까 법인세라고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내는 데는 세금을 좀 더 받고 수익을 작게 내는 데는 좀 덜 내고 하는 법인세 차등화도 저는 맞다고 봐고요. 그렇죠. 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짜 지금 얼마 내느냐 하면 17%대를 내고 있어요. 그런 논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지식을 주지 않은 채 정보를 통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 계급 간에 계층 간에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게 만들면서 99가 이를 비판하게 만들면서 끌고 가는 방식은 매우 잘못됐다. 근데 그런 부분을 바로 야당이 176석의 야당 국회의원들 왜 이런 황 소장 얘기를 한마디로 대변을 못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 특히나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도 상당히 그 책무가 크다.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추구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로. 무슨 부자한테 너 돈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이거 됩니까?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위원회 요즘 네. 법 안 하는 게 위원회인데
원전을 저렇게 짓던 거를 갖다가 한 본이 2조쯤 들어가고 있는 거를 스톱시키는 거를 국회에서 하지 않고 원전 방향을 정하는 거를 그리고 또 저걸 무슨 공론화위원회니 시민 배심원단이 통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으로 행정명령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국회를 피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의 추곡 수맥과 동의안을 국회에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얼마나 거쳐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요한 어떤 것들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야당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178조를 들어가는데 재정은 뭐 코끼리 비스개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반대는 460개 법안이라 해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들을 지금 하려면 460개 법안을 그럼 120석 여당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거든요.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것이 또 다른 독선이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얘기를 해야죠. 여기 중에 제가 하나 좀 이야기하는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해방 이후의 근대사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이 남한은 정통성이 없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김무성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을 역사학자를 그 정혜국 교수라고요. 그 사람을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켜가지고 그 밑에 적폐청산 TF를 두고 또 국정원 조직개혁 TF를 둬가지고 지금 오늘 2개 국인가를 없앤다, 수집 분석국을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 남한보다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논문을 쓴 사람을 국정원 개혁, 저 빨갱이 잡는 공산당 잡는 그 국정원 개혁의 위원장으로 시켜가. 그 사람이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적어도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넘어가? 아니 내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처럼 이 국정원 개혁하는 문제도 말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논란만한 틀과 방법을 갖추어서 그걸 그렇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시민사회. 예, 그 사람이 끄는 8명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너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전도 그렇고. 지금 이런 위원회가 20개래. 근데 앞으로 한 40개까지 생길 수 있다. 그게 위원회 하면 위원회 각 강도지죠. 정부마다 문제 이제 물론 관점이 다르겠지만 또 놓고만 보면은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혀 국회하고 논의하지 않고 해가지고 다시 또 지금 엎어버렸잖아요. 지금도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또 다음 정부가 또 다시 그냥 엎어가지고 그 중단했던 거 다시 그럼 공사 재개할 겁니까? 물론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정말 논의를 밤새도록 하고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TV 나오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그 밑에 지방의원들은 갖다가 본받아가지고는 그 물난리 났는데 해외용 가가지고 무슨 뭐 뻔소리를 변명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추경 표결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180명도 안 되더만요. 앉아있는 사람이. 저도 여당 국회의원 20 몇 명이 나갔다는 게 말이 돼요? 120명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요즘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무슨 여당인 줄 알아요. 이거를 막 협치라는 이유로 그 정부에 이렇게 협조하잖아요. 마치 그게 무슨 정의인 것처럼 거기 내가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장재원 의원이 앉아 있었더만요.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재원 의원하고 뭐 친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안 가는데 김현안 그분은 정말 바른정당으로 가던지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했고 그 장 의원의 심정도 이해가 조금은 갑니다. 억지로 왜 가는가 하면 불과 2달 사이에 새누리당을 당적을 갖고 있다가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또 자유한국당 당 이름이 3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쪽에는 배신자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이런 의원들이 나중에 총선이 있을 때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가.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이요 총선 때 영남 지역의 의석을 더 늘리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아마 이 지금 자신들이 가진 인적 자원으로는 안 될 거고 이쪽에서 기존에 지금 보수 성향을 띠던 사람 상당수 중에 약간 중간쯤으로 온 사람들을 대거 끌어들여가지고 당을 바꾸나? 진영 의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 이렇게 있던 사람. 영입을 하죠. 아, 영입을 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을 더 고립을 시키는 전략으로 갈 건데 네.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천이나 이런 부분 또 자신의 행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기를 느끼니까 네.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자꾸 현 여권과 정부를 향한 너무 심한 라인을 것 같아요. 맞추는 걸 네. 하는 거 아니냐. 김연아 그분은 사실은 비례대표로 들어왔으니까 한국당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야 되는 거 그분은 아닙니까? 뭔 전문가예요? 부동산 전문가예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그럼 그 비례대표 받으려면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바른정당 갔으면 가면은 탈당을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의원직을 내놓던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이도저도 아니고 한국당에 있으면서 바른정당 행동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자신이 네. 개혁적이고 그러니까요. 자신이 마치 양심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쪽으로 포장을 한다는 게 더 가정스러운 네.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말 안 했는데 아무튼 좀 그래 보인다. 난 너무 솔직한 것 같아. 네. 아니 그리고 국민의당도 그렇잖아요. 국민의당도 아니 야당인데 자기들이 여당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아니 그렇게 꼭 안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의당은 워낙 그 지역 기반이 호남인데 네. 호남에서의 문재인 그 정부 지지율,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이 네. 뭐 99% 나온 경우도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호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까 황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총선이 3년 남았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정말 어떤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지지 기반의 호남 민심을 갖다가 설득을 해 나가야죠.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놓는 활동을 통해서 되는 건 지난번처럼 저기 80억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80억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당이 안 된다는 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선도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넘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워낙에 호남 민심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 정치를 그 정도 했으면 이 지지율이 앞으로 2년 뒤에도 유지될 건가 안 될 건가 답은 좀 나와야 될 건데 거기에도 보면 안파, 뭐 박지파, 뭐 저기 저 무슨 잠수함파, 무슨 문어발파 이래가지고 저것들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지.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2년 동안에는요 지역 신경 쓸 것도 없이요. 지금 아직 한참 앞장을 멀었죠. 가면 돼. 네. 아니 원장님도 국민의당 어떻게 아니 소식이 없으니까? 당 대표나 좀 출마하죠. 요즘 할 일도 없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네. 8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도 룰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 방금 얘기하신 그 안철수 그 지지 세력과 그다음에 나머지 비안철수 지지 세력 호남에 지지하는 거기도 저기 친한 이렇게 나눠져 있나 그런 보죠?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의견 충돌이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오늘 다 일부 보도가 됐지만은 오히려 안철수 전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라는 세력이 있고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 복귀하라는 세력이 있을 정도로 첨예하게 지금 대결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다른 잘잘못못인데 잘잘은 뭐였죠, 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잘잘은 뭐였죠?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의 우병우 사단의 문제라든지 그걸 대통령이 직접 통렬히 반성하고 정치검찰을 통렬히 반성하고 새 검찰총장은 그걸 그 인사로서 혁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도화시켜서 그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잘 논의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죠. 아니,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로 지금 건설 중인 그걸 갖다 일단 중재놓고 봅니까? 이런 이건 독선적인 그 리더십이죠. 일종으로 사실 보면 여론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어찌됐건 간에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법으로서 그 형벌을 주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탕평, 협치 그것이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마무리 말씀. 저는 저기 처음에는 공수처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조국 수석의 책임이 공수처를 만드는 거다. 요즘 공수처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공수처 만든다 하니까 검찰이 쫄았다가 문무일 후보자가 안 만든다는 예, 이제는 이 검찰이 쫄아서 알아서 잘 기니까 내 말 잘 듣는 강아지한테 왜 매를 드냐 해서
이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서울 내려와 버렸잖아요. 검경. 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졌고 100대 가지에서도 공수처가 안 빠졌어요? 들어있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정권의 개혁은 한마디로 길들이고 급주어서 말 잘 듣게 하는데 개혁의 본질이 있는 거냐. 지난 정권과 유사하게? 그래서 다른 저는 겁니까? 뭐 예. 저기 결국은 이 검찰이 이미 길이 다 들어서 이제 깨갱한 거예요. 네. 어제 검찰총장이 뭐 대통령 앞에 시를 읽었다고 그 시가 뭐 마치 검찰총장이 대통령 앞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말 잘하는데 나도 우리 집에 가서 밑에 있는 식솔들한테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 시 하나 들어주소 하고 저는 그렇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여기 근데 여기 원장님 좀 친하지 않으세요? 문무일 검찰총장은요. 네. 그 대학 저기- 저 대학의 제 그 대학 내 서클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요, 근데 후배예요. 서클이란 거는 동기요 후배예요. 후배죠. 한대 패진 않았어요. 아니요. 아주 그 영민하고 그때부터 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법과대학생으로서 그래서 농촌 활동도 많이 하고 네. 늘 바르고 또 검사 생활하면서도 제가 아주 친분을 유지해왔던 좋은 후배인데 네. 신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잘 하려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원래 한시를 좋아하신다면서 그분이. 원래 그 문학적 재질이 상당히 뛰어나. 이름이 문무일이잖아. 근데 문은 성이잖아요. 응? 문은 아니, 그게 성이고. 그런 분이에요. 어차피 그런 분. 남편분 씨들이 그런 원래 상당히 분입니까? 뛰어난 경우. 원래 검찰은 칼 쓰는 사람이니까 무잖아요. 문무, 예. 그런데 또 문이 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문무. 문무의 1등이다. 야, 오늘 그럼 그만할까요? 예.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영삼의 잘잘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분노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좀 냉정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는 데서 좀 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문재인 그 정부의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이 그 85% 수준을 해서 70대 후반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99%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72에서 네, 호남 지역에서 네. 호남 지역에서 99%고요. 그런 정도 되는데 네. 그 부분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는 지지율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모 집단이라고 하는 전체 유권자 국민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1000명으로 뽑힌 샘플 집단이 이 모 집단의 분포와 똑같은 분포를 가져야 돼요. 성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정치 성향별로. 근데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에서 내가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샘플링이 그렇게 완벽하게 현실 분포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안 맞는데 대표적인 예가 성향이 있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누구를 찍었는지 라는 항목이 있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이제 야당에서는 근거 없이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문재인 후보 지지한 사람들만 여론조사 하니까는 80% 90%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으라고 봅니다만은 그 항목을 분명히 넣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서 지난 대선 때 나온 지지율과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비율로 샘플이 구성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그러면- 보통 보면 이게 그 전체 숫자를 전화를 돌려도 거부가 하도 많으니까 네. 보통 보면 응답 거부율이 뭐 한 90% 가량 되는 그렇죠. 여론조사가 전화 안 그렇죠. 받잖아요. 응답률이 10%니까 네. 거부율이 90%. 90% 정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샘플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보정을 하잖아요. 돌리다가 1000명을 다 못 채우면 대부분 다 못 채운대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산 네. 자기들이 가산점을 주고 또 이렇게 네. 뺐다 표준을 하는 하면서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마치 1000명을 한 것처럼 보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미국의 대선에서 저는 시종일관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LA 타임즈만 계속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힐러리를 이기는 걸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난 한 60년간 그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교수가 미국의 대선에 AC 닐슨이라는 회사입니다. 갤럽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갤럽은요 순위로 따지면 한 32 정도권이에요.
그래서 AC 닐슨이라는 회사는 소매점 지표조사, 시청률 조사, 그다음에 마케팅 리서치 조사에서 어마어마한 그 원래 산업 쪽에 조사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비즈니스 쪽에. 그렇죠. 그 AC 닐슨 조사의 시청률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레인맨. 레인맨에서 탐 크루즈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동생이 그 시간에 꼭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그 노크를 해가지고 텔레비전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AC 닐슨에서 나온 조사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시청률 조사에 있어서는 신뢰를 갖는 건데 그 AC 닐슨 한국 지사에 제가 87년, 88년에 근무를 했었죠. 그러면 보좌관을 하다가 나간 겁니까? 보좌관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좀 리서치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정대철 그 대표께서 다시 저를 불러서 제가 밖에 한 2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장덕진 장관이 하셨던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서 밥 벌어먹고 살았죠. 지금 그 여론조사 했던 걸로 방송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그 우리 패널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윤희용 소장이라든지 배종찬 본부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후배들이 하고 있는데 이택수도 하고 있는데 리얼미터죠. 네, 그 후배들은 알죠. 제가 조사 전문가라는 알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에서 늘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끔 말씀드린 게 하나가 전국 조사의 1000명 조사는 지역별로는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전체 추이를 봐야지. 왜냐하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전체 샘플 중에서 대구 경북 한 100여 명, 광주 전남 100여 명 해서 100명이 어떻게 대구 경북의 여론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 라는 측면에 조심해야 되는데 편의상 언론기관에서 조사하고 나면은 대구에서 자유한국당 몇 프로, 뭐 부산 전라도에서 뭐 민주당 몇 프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는 전체적으로 발표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계적으로 분석들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SNS에 오늘 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사가 한 그 700명 넘게 그 대구 지역만 조사를 했는 모양이에요. 조사를 했더니 대구 경북에서 정당 지지율이 그 자유한국당이 뭐 42%, 그 다음이 민주당이 한 20%, 그 다음에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런 순서로 지금 나왔다고 하면서 한국당이 42%. 그 기존의 네, 2부 순서 민영삼의 잘잘 못못, 민영삼의 잘못 무슨 뜻인가요? 잘못은 아니고요. 네. 그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패널의 기본 자세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삼의 잘잘 못못 이렇게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을? 네, 저는 뭐 인정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좀 이 잘잘 못못하면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아 뭐가? 난 한번 찍으면 성격이 그냥 잘못한 것만 보여. 그냥 죽으라고 왜 좋은 게 안 보이세요? 다 해쳐가지고 그래갖고 좀 밉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선생님 조심하세요. 요즘 저한테 누구 하나 딱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까? 저기 요즘 얼마 전에 되신 분. 아 여기 나왔다가. 아니요, 저 얼마 전에 되신 분. 이상하게 나는 잘잘못못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못못만 돼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못못만 보여. 막 하는 것마다 다 못못하게 보여. 잘잘이 없어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황장수의 못못
우리 민현석 원장님은 잘잘 뭐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원장님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오늘 방송 첫 출연이셔가지고. 사람이 좀 굶어야 성실해진다. 네, 이렇게 정말 너무 성실하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5장이나 원장님 이제 하나씩 해주시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황 소장께서도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처음 직접 사실은 예. 그 세계 최대의 조사 회사는 잘못된 그런 건 발표를 안 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기저효과. 아니 대통령이 와이셔츠 입고 뭐 커피 손수 따르고 방금 무슨 셰프가 한 거, 황 소장이 설명하신 대로 무슨 밥을 먹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원래 하는 거죠. 원래 하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무슨 최고로 무슨 정책을 잘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을 갖다 얘기하는 그런 친구 있고 다시 조사 얘기로 돌아와서 또 하나는 네. 또 조사 하나가 샘플의 문제 하나고 또 조사하는 중요한 의제는 말이에요. 황 소장님, 중요한 의제는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그렇게 좋게 하면은 사드 찬성은 그때부터 50% 60%인데 왜 그렇게 정부가 그랬습니까? 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안 하죠? 원전 중단의 문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다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론 몰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증세 문제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원전이나 정세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장단점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원전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해서 안전한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다 찬성하죠.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한 10배쯤 비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전기 부족하고 원전을 갖다가 안 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신재생 에너지나 그 다음에 LNG는 석탄보다도 한 너댓 배 비쌉니다. 그러면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60%쯤 가자는 거 아니에요. 현 정권의 지금 전력 방향이. 그러면 비싼 재료 두 개를 가지고 앞으로 전력으로 가고 싼 재료인 원전이나 석탄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당신의 전기료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40%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의 전기료가 30-40% 오를 건데 그래도 이렇게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럼요. 원한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중의 어떤 이 충분한 지식을 주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여론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증세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의 문제에 이어서 그 다음에 증세 문제는요 이해 당사자 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그리고 이해 당사자를 빼고 국민 대다수가 본인의 세금을 내지 않고 특별한 구도, 즉 그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선거인단 수로 하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트럼프가 거의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거의 95%의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힐러리가 이긴다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샘플링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차가 발생한 거를 그 자신들은 다 눈을 감고 있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여론조사 회사들하고 언론이 반성문을 썼잖아요. 그래 거기는 양심이 있어서 반성문이라도 써요. 그렇게 썼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72%다 오늘은 뭐 74%다 이러는데 자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끓이거나 조심하고 있고 TV 틀면 패널들이 다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요. 대중들이 여론조사에서 과연 자신 있게 이 정권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를 밝히느냐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정권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전화를 많이 받고 정권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찬성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라고 따라갈 확률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결론에 맞춰지는 조사 모양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청와대가 자신들이 74% 2% 노는 지지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대중을 향해서 점점 더
이 뭡니까? 대통령의 행동을 이번에 보면 재벌 회장들을 불러가 호프 타임을 가지고 들여서 20분 동안 건배하고 호프를 먹으면서 한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가지고 앉아서 네.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는 방랑식객이라는 임지호 셰프가 만드는 밥을 또 먹는다. 그거 1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80분간을 20분을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건배하고 이런 식으로 연극지문을 짜듯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 다 흘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당 대표를 만났을 때도 가로해가지고 누가 무슨 그죠. 말을 했고 뭐 우스갯소리를 했고 뭐 덕담을 유기견? 주고받았다 네. 이런 이야기들 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정세나 이 편향성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네.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아 착시 현상이다. 네, 그런데 이거를 잘해서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이 있긴 네. 한데 이제 그 99% 잘한다 이것은 초장이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 조사장에 그럼 북한이요? 샘플이 잘못돼 99% 잘한다는 그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조사